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윤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인사 전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에도 여전히 개 2마리 잘 키우고 있는 개화범 구종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뵙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또 오늘부터 5화, 6화, 그리고 7화, 8화까지 벌써 방송이 됐기 때문에 쭉 이어서 여러분들께 그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가 사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보시고 또 좋은 말씀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5화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조금 창작을 해서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와 사실 실제 사건을 완전히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실 제가 프로파일러가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범죄자들을 면담을 하고 다니던 시기에 초창기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하고 면담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너무나 끔찍하게 발생한 사건이어서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네. 검찰에 송치되기 바로 전날 그 경찰서 내에서 이렇게 면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4화에서 계속 이어지는 네. 그 아동 그렇죠. 불계 살인 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범인 만나는 장면부터 네. 좀 그러시죠. 보도록 하죠. 여기 2분 40초쯤 그 정도 보면 그죠? 이 범죄자 면담을 하면서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나 만나기 위해서 양복 입고 오셨냐고. 아, 네, 그렇죠. 여기. 예. 한번 볼까요? 예. 왜요? 대접받는 기분 드네. 아. 대접받는 기분을 드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그 구경수는 이제 다른 직원의 결혼식에 갔다 오느라고 정장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사실 그 되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범죄자들하고 이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면담을 진행을 할 때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일반 수사를 받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는 차별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무엇이 자기를 조사하는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다르게 볼까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우연히 사실은 구경수가 양복을 입고 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 범죄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착안을 했었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형적인 변화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쭉 보시면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하영이가 양복을 입고 다니기 시작을 하죠. 양복을 샵에 가서 맞추는 장면도 나오죠. 아, 그렇구나. 예, 네, 여기서 네, 그렇게 네. 나와요. 그러니까 취조하고 면담하고의 차별을 좀 두시려고 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의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조사를 하던 것처럼 문답 형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조사하는 것과 지금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깊은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주변에 다 경찰 복장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것들은 뭐 이렇게 양복만 입고 다니면 지들이 뭐 대단한 거라 되는 거지 그렇게 시기 질투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런 실제로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죠. 네. 근데 뭐 시기 질투할 건 없어요. 왜냐면 CSI 팀은 어차피 CSI 뭐 그 현장에 나가서 입는 그렇죠. 뭐 조끼나 이런 제복들이 있고 또 분석팀은 분석팀 나름대로의 뭐 특화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사복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했죠, 그냥. 좀 지나가 볼까요? 어릴 때 우리 집 진짜 가난했거든. 내가 맞이가 부모님 도와서 농사도 짓고 그거 내다 팔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형사님 이름이 뭐랬죠? 내 이름? 국영수입니다. 그럼 국영수 형사님도 국민학교까지만 나왔어요? 그 중학교를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중학교는 갔네.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뭐가요?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힘들었는데 중학교 갔으면 다르죠. 나도 갔으면 또 모르지. 그래서 범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못 다녀서? 형사님, 예. 나 사이다도 하나 사줄 수... 진짜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범죄자가 뭐 밥 먹고 나서 사이다까지 사달라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그 범죄자가 네. 가난과 뭐 이제 학력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시대 때 저 성인들이라면 사실은 아주 뭐 부유한 혜택을 받고 자라지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 좀 시대잖아요. 네, 그게 뭐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고 꼭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범죄학의 연구에서도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지금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헤어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뭐 다양한 여러 이런 조건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성장 배경에서 있었던 뭐 경제적인 어떤 가치들이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데 영향을 줬느냐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난 이런 것들이 범죄의 요인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많은 범죄자들이 실제로 그것에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또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거기에서부터 자기를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과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놓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스스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이 결국 자기의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런 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성숙해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치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유형의 범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자를 상대로, 그렇죠. 자기보다 약자들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마치 뭐 내가 어떤 그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존감이 회복되는 이런 아주 왜곡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자라올 때 환경서부터 그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환경조사서. 집안의 옛날에는 환경, 그런 거 아버지 있었죠. 엄마 네. 학교 어디 나오셨냐, 집이 자가냐, 전세냐 그런 거 다. TV 있느냐, 뭐 그쵸. 냉장고 있느냐 이런 거 네. 그런 거 옛날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한 12분 정도 보시면 교수님이 그 당시에 프로파일링 하시면서 또
부검 현장도 참관을 하시고 네, 네, 그렇죠. 참관하시고 나면 그 저도 학교 다닐 때 부검 참관해봤지만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옷에 밴 냄새가 실제로 이렇게 계속 남아있고 그러나요? 오래 가죠. 사실 세탁을 해도 네. 잘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모든 뭐 시신이 다 그렇게 부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여름에 이제 뭐 오랫동안 범인이 은닉해놨다가 발견된 이런 시신들을 보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참관을 하고 냄새가 나는지 이제 나는 모르니까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냄새가 심했으면 응? 퇴근 시간에 주변에 이만큼 공간이 비어 있을 만큼 떨어져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냄새도 이제 한참은 때는 익숙해지셨겠는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그것이 익숙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맡을 그리고 때마다 역하시고. 네, 굉장히 힘든데 현장에 가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모든 오감이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상처가 어떻게 됐는지, 시신 훼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든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 힘들진 않았어요. 이제 다음 장면,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프로파일러가 이제 1년 연장 이런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좀 한번. 사실 이제 인사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직제를 만들면 연장하는 경우는 비상설 어떤 직제만 연장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언젠가 없어질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때 만든 분석팀은 사실 그런 조직이 아니었고 정식 인사 발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상 좀 이제 좀 극화시키기 위해서 존속이 될 거냐 안 될 네. 거냐 해마다 계약 연장하듯이 그렇게 사실 이 정식 직제가 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이 팀이 별로 이런 필요가 없다. 있나. 그러면 팀 직제를 없애버려요, 그냥. 드디어 양복을 입고 면담을 가시나 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장면부터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하죠. 면담에서 양복을 입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른 이 범죄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 폭력에 자기도 대물림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왕따도 당했고 그런 분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누구와 상대할 건 없고 동물에 대해서 사체를 훼손하거나 그런 네. 분노 표출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발전 과정이 되어가는 진행돼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그동안 드렸다시피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이 보면 지금은 다양한 좀 심리적인 여러 유형들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초창기 연쇄살인범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학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발산하는 것이 이제 동물 학대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분노나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를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범죄 얘기할 때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학대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런 어떤 소위 순서를 밟아가느냐. 단계적으로. 저는 그건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내가 지금 이렇게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뭔가의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심리에서 자꾸 저런 진술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 전가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죠.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될 때는 나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괴물이 된 거야 라고 자기가 뭔가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또 등장하시는 우리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약간 빌런 형사님 진짜 저도 이거 보면서 울분이 씻어서요. 개봉식. 예. 근데 정말 이분도 그렇고 범죄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와 진짜 실감나게 잘하세요. 진짜 막 몰입될 정도로. 근데 이 역할은 사실 이거는 그냥 허구의 사람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약간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뭔가 있으신데. 약간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느 조직에도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죠. 있어요. 나 조직에 있어요. 어디든 뭐 없으면 본인이 그런 사람. 그렇죠. 없으면 나인 거지. 이게 예전에 회상씬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윤태구가 예전에 하영이와의 어떤 그 지금 먹먹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씬인데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피습을 당하죠. 어떻게 실제로 저런 형사 시절에 저런 격투나 이런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 같이 이제 출동했던 그 형사분들 중에 혹시 저렇게 상해를 당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순직하는 경찰관들도 많이 있고요. 이항만이라는 자가 그 경찰관을 2명을 현장에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피습들이 많이 당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그 맞닥뜨린 적은 없습니다. 저와 같은 팀원들하고 카를드 소매치기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미리 제압이 됐기 때문에 상처 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가 있었는데 제 경찰 동기 중에 한 분이 강도 사건 현장에 나갔다가 얼굴에 칼에 그 피습을 당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그 이 얼굴에 그 이 칼 자국이 길게 난 상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옆에서 출동한 경찰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잘 치료가 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퇴직을 하셨죠. 어쨌든 여기서 윤태우 경감께서 이 37분, 38초 정도 보면 그 밑에 이제 직원한테 저희가 이제 그런 사건을 맡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살인 사건에 순위가 있을까? 순서가 있을까? 그리고 뭐 순서라는 게 굳이 내가 맡는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시던데 이 의미가 뭘로 여기 있어요. 살인 사건에 순위가 있을까? 그쵸? 강남소 관할인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관할에서 넘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렇게 넘겨봤으니까 지금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고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쇄건이거나 아니면 사건이 굉장히 좀 피해자가 많다든지 또는 뭐 평상시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잔혹행위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좀 더 큰 조직, 그러니까 이제 기동수사대죠. 여기서는 기동수사대에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동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사본부장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때는 경찰서장이 수사본부장이 되는데 보통 지방청에서 지휘를 해서 수사가 전개되면 보통 이제 그 기수대장이라든지 또는 지방청 형사과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어가지고 총괄 지휘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살인사건의 순위가 있어라는 것은 뭐 어떤 사건을 먼저 하느냐, 뭐 어떤 사건을 뒤로 미루느냐, 뭐 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일선서에서 어쨌든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때의 직제나 상황을 본다면 뭐 A 경찰서다. 그럼 그 경찰서에
형사과가 있죠. 형사과 안에 강력팀이 1팀, 2팀, 3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당직 형사팀이 1팀, 2팀, 3팀 있는데 당직 형사팀은 24시간 동안 신고받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 이런 여러 사건들을 다 당직을 하면서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팀이고 강력팀은 이렇게 강도사건, 뭐 성범죄 사건,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집중 투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오늘 당직을 하고 있는 강력 1팀이 주팀이 되는 거고 2팀, 3팀은 조력을 해서 이제 합동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 또 어떤 날은 겹치기도 하고요. 사건 수사라는 게 뭐 2, 3일 만에 체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팀에서 사건이 났는데 막 수사를 하던 중에 또 며칠 후에 뭐 또 살인사건이 난다든지 강력사건이 또 발생하면 수사를 막 분산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지휘부에서는 보강을 시키든지 당직팀의 형사를 빼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죠. 이 개봉식 계장님께서 43분쯤에 보면 그 개봉식 계장이 온 자리에 그 캐비넷에 그만큼 모여있던 자료 니네 가져가라 그래갖고 43분쯤에 보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그죠? 이 캐비넷을 혼자 끌고 가시죠 구경수 팀장님이. 근데 이 지금 자료들이 근데 교수님이 예전에 그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 자료 아니요, 아닙니다. 이 자료는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수사 기록들을 다 편철을 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자료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지관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그 기록들이죠. 수사 기록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쯤 찾으려고는 했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영의 책상에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항상 갖고 다니던 윤동주의 시집이 꽂혀 있어요. 예. 근데 그 장면을 찾으려고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언젠가 싹 지나갈 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시면 제가 윤동주의 시집을 꽂아놓고 이렇게 근무를 했다라고 했더니 이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이 그걸 갖다 놓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마 혹시 찍어서 올려주실 거예요. 찾으시면 아마 이 장면이 아마 그 살인 여기 연쇄살인 정의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지금 이게 송하영이가 지금 연쇄살인의 정의 요소 이러면서 뭐 심리적 냉각기,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둔 뭐 범죄, 비면식 범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정의 요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연쇄살인 사건. 네, 이 내용은 FBI에서 만든 살인범죄자 유형 분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스터디하면서 이걸 찾아낸 그 단서들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 마인드헌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 실제 초창기의 운영 방식이나 겪었던 일들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좀 극화시켰구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살인 사건의 정의 이런 것들은 실제 FBI에서 쓰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냉각기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자가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못 참고 나가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면 그 충동이 어느 정도 안정기로 내려옵니다. 흥분해서. 네. 그게 유지되는 기간을 냉각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네. 사람마다 따라서 다 다른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았어요. 2, 3일에 한 번씩 또 이런 충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최장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냉각기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의 패턴 방법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를 수가 있네요. 예, 성격이나 성향, 예. 그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에 따라서도 조금 이 간격이 바뀔 수는 있죠. 이 부분도 좀 잠깐 보면서. 그러니까 이 냉각기가 끝나면이 아니고 냉각기가 유지되는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살인의 충동이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기가 끝나면 다시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서 저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 또 보면은 연쇄살인범 그 발생 예측을 10년 정도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아니, 10년 뒤로. 예. 여기 교수님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연쇄살인범 예측을 10년 후에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본 것 같다. 네. 벌써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씀, 그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10년이라고 한 그 예측 시기를 보시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왜냐면 근데 지존파, 막가파, 뭐 정주영이 이런 자들이 90년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나타났는데 사실 이건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그 범죄를 연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일어났던 영화나 이런 곳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런 연쇄 살인범들이 나오려면 그 범죄가 저질러지던 미국 사회의 어떤 그 상황, 뭐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으로 이제 한 10여 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력,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를 막 요때를 넘어가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 경제력인 차이가 보통 한 15년, 20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보면 우리도 한 10년 후면은 미국의 연쇄살인범들 같은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사실 막연한 추측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은 국영수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읽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을 보고 우리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경제 성장과 또 그 경제 성장 속에서 경제 성장 속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도 10여 년 미만에 10년 정도 미만에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자기는 진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용철이가 2003년에 범행이 시작됐으니까 사실 뭐 빨리 나타난 거죠. 여기에서 보면 자 이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그 부유층에 대한 살인, 연쇄살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유층에 대한 연쇄살인, 침입살인이 그렇죠. 이제 발생을 하죠. 빨리 뭐야? 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수사관도 아닌 놈이 여기 왜 안 가? 이 멘트는 적절한 겁니까? 수사관도 아니면서 범죄 현장에 왜 와? 그 얘기는. 아니죠. 지금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이요. 네. 이 혈은 제가 직접 뿌린 겁니다. 아, 이거 네. 드라마 현장에서요? 지금 이 장면에 네. 이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이렇게 뿌린 거예요. 직접. 근데 자문하러 저는 가셔가지고요. 자문하러 가서 현장 상황에 저 발판하고 각수사원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피를 좀 현실적으로 좀 뿌려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피를 가지고 적셔가지고 뿌렸는데 이거는 피가 아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도 배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피는 설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입에 들어가도 뭐 유해하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뿌렸어요. 가만히 계십시오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저렇게 이제 송하영이 걸어와가지고 둘러봅니다.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연히 여기에 족적이 나타나면 이 방 안에 이 현장 통역판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외부에 침입한 족적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저게 현장 동행판이라는 게 저기를 밟고 다녀라. 이거를 밟고 다니는 것이 통역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족적이 있다든지 증거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밑에 이렇게 우리 뭘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도마처럼 판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아주 작은 다리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이제 족적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CSI 요원들이 밟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침입하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모아놨다. 그래서 이제 하영이는 이걸 보고 아, 침입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디테일한 거를 리뷰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 보십시오. 발 디디는 데 보세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서서 이 피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범인이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영이한테 들어와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딱 서서 앉아서 공격을 하는 여기 좀 세죠. 발에 단단하다 막 약간 공격을 하는 그랬다니까요. 공격을 하는 자 그러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했구나. 그리고 피가 튀지 않는 걸 보면 이 상태에서 계속 범행이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제가 자문을 하러 가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저 지금 여러분들 아마 발이 딱 닿는 장소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거는 우리 혈흔 재구성할 때 한번 소개를 드리기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현장에 가면 다 그냥 피로만 보여요. 근데 아 공간이 딱 발을 디딘 공간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제압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재구성이 되겠죠. 그 혈흔 패턴 보고 어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그렇죠. 공격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천장을 왜 보냐 하면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막 그 범행 도구를 계속 휘둘렀으면 천장에 피가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다. 그다음에 낮게 뿌려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공격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화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또 6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